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연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법령들을 어떤 국토의 영역 차원에서 한번 구분을 해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읽으면서 이야기보다는 어떤 법령들이 어떤 규모의 어떤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넣은 건데, 자 이거 그래서 보면은 첫째는 일단 국토 및 지역 차원, 그 다음에 도시 차원, 그 다음에 3. 단지 및 개별 시설 차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전체 국토, 그 다음에 개별 도시 내부에 있는 여러 단지나 뭐 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의 건물 단위 시설까지 있겠죠. 거기에 적용되는 법들을 쭉 적어놨는데 당연히 이 법령은 중복이 되죠. 왜냐하면 국토하고 도시는 통합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여기랑 여기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구분을 해놨지만 여기에도 당연히 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용적률 건폐율이 여기서 규정되거든요. 개별 시설이나 단지도 다 용적률 건폐율에 규제를 받아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최대한 명쾌하게 구분하고자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 국토계획법이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일부에 해당하는 큰 덩어리 차원으로에만 적용되는 법들로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느냐? 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거는 알겠지만 우리나라 한때 산업화가 막 이루어질 때 경부고속도로 놓고 울산 뭐 또 포항 제철단지, 울산 중공업단지 막 이런 거 넣을 때 결국 그 지역을 산업 입지로 특수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이 하나씩 공장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가 대단위 기반 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에다가 산업 입지를 드라이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랑 관련된 법령이고요. 국토를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차원의 법률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전하는 데만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데 너무 없더라 해서 지역을 균형 발전하자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위한 법령들. 자, 그리고 수도권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 수도권 인구가 드디어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해 버렸죠. 2천만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울 990만, 경기도 1200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전체를 갖다가 또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을 따로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큰 국토 전체 또는 국토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큰 광역 단위를 규제하는 법들이고요. 이건 하나하나의 도시에 적용되는 법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거 뭐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말만 읽어서는 그 취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도시 재개발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도시 재개발.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개발에 대한 법이다. 아직은 비어있는 땅에 대한 법이다. 비어있는 땅을 개발하느냐? 이미 건물이 있었지만 낡거나 무허가해서 새롭게 재개발하는 차원의 법이다. 그 다음에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들이 있었죠. 땅을 닦는 법, 택지개발 촉진법,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법, 주택건설 촉진법,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도시 차원에 적용되기 위한 법령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단지, 주거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하나 시설 차원으로 가면 당연히 건축법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워낙 주차장 문제가 극심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를 상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건축법 내에 있던 주차장법이 독립을 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 시험을 본다라고 그러지만 법규 내에 상당 부분이 또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국토나 도시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의 건물, 단지를 지을 때 적용되는 법령이죠. 뭐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 칸수는 얼마, 주차 형식은 어떻게, 뭐 등등 이런 것들 규정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은 여기에 이어서 여기도 나왔죠. 왜냐하면 이거는 역시 한 신도시를 지을 때도 적용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블럭이나 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올릴 때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돼서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계획법규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연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1단계로는 1930년대에서 70년대. 30년대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해방 광복되기도 전이네. 광복되기 전에 얘기를 왜 넣고 있을까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 인정하기가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기분 좋고 나쁘고랑 관계없이 역사적인 뭐 객관적인 사실은 또 그대로 뭐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도시계획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조선시가지 계획령, 이거를 일제시대에 만든 계획법이고 계획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가면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도시 구조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내지는 또 변형된 채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계획법에서 우리가 뭐 생략하거나 다루지 않을 필요는 없죠.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일단은 최초에 해당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공법적인 도시계획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도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또 그 이면에 또 이런 법령이 필요했던 이유는 일본이 빨리 우리나라를 이제 군수 공장 기지, 뭐 2차 대전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나라의 물자들을 빨리 빼오기도 하고 군사 시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어떤 내륙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이때는 항구 도시가 중요했죠. 항구 도시. 그래서 특별히 항구 도시를 빨리 조성하기 위한 그런 법령에 중점을 뒀다라는 것들이 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 구획정리 사업. 두 번째가 이제 뭐 건축법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건 이게 도시 계획에 해당하는 뭐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통 땅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보면은 워낙 지형이 이렇게 복잡하고 산지가 많고 그러기도 하지만 딱딱 네모나게 구획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으로 이루어진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땅의 경계가 복잡하고 소유권도 막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적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도로가 필요하고 사각형 그리드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는 땅들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빨리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규모 있게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라놓은 이런 도로망과 그 내부에 있는 블록 체계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구획정리, 영어로는 서브 디비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땅을 구분해서 팔 땅은 팔고 개발할 땅은 개발하고 도로는 정부 공공이 놔주고, 그래야지 여기에 건물도 들어서고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인 도로였던 데다가 또 풍수지리를 보면요, 풍수지리는 요 사거리를 갖다가 풍수지리에서는 원치를 않아. 뭐 그 원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거리를 해놓으면은 뭐 나쁜 기운이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설명이 있겠죠. 사거리를 싫어해, 풍수지리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종로 같은 데도 보면은 종로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T자형 도로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도로가 없었다는 얘기야. 이런 도로는 일제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에서 이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현대적인 모양의 도시 패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을 주로 어디에다 먼저 적용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는 22개의 항구 도시, 그리고 항구에 있는 배후 시설, 거기다가 구획정리 사업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남한에서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군산 같은데, 목포 같은데, 그런 데가 그때 구획정리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굉장히 최초의 사례들이에요. 북한으로 가면 어디 있습니까? 뭐 낮은 선봉 지구의 항구들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한동안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더 살았던 거 아세요? GDP, GNP에서 북한이 더 우세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치고 올라가기 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 그거 잘 모르고 있더라고. 처음부터 북한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낙후한 걸로 아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주로 이북 지역에 산업, 항만과 관련된 산업 기반 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이 철거할 여유도 없이 그냥 빠져나왔죠. 남한은 주로 이제 곡식들 빼내가고 이런 창고다 보니까 산업시설, 항만과 연결된 산업시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울산이나 이런 데 건 다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포항도 그렇고. 그래서 산업 기반은 북한에 더 풍부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살았던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구획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항구와 배후의 산업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여기 보면 이제 물론 건축법이라고는 하지만 도시계획법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설명했지만은 도시의 모든 땅덩어리는 어떤 특정한 주어진 용도를 먼저 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도는 어느 나라를 가나 이거예요. 기본적인 용도. 주거, 사는 거, 주택,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마지막 뭐겠어요? 녹지. 풍치는 뭐 풍경, 치수, 뭐 이런 어떤 산림과 뭐 수변 공간 아마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갖고 왔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갖고 왔다.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각 지역의 그 대감님들, 공신들, 자기 땅을 나라로부터 보여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원래는 이 대감님들이, 지역에 있는 대감님들이 자기 땅을 자기가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것도 실제로는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만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임금의 권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대감님들이 뭐 그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개간도 하고 무슨 자기 땅으로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계획을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뭐 법적인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초로 생긴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이것도 이때 최초로 들어오고,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도 서양에서는 뭐 1300년대 때부터 벌써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영어로는 조닝이죠. 조닝. 영어는 조닝인데 이런 개념들이 최초로 들어오게 됐다. 그게 바로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0년의 세월이 거의 흐르고 나서 62년에야 이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1945년 나라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려면은 나라의 어떤 계획, 그리고 개발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 이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해당하는 법령 등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제정이 안 되고 있었죠. 1962년이면 이건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와서나 이제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제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사의 내용에는 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부나 정치, 정책 체계가 세련되게 정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했을 것이다. 대통령령. 지금 현재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건 법률 내에서 명령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뭐 아무거나 법률이 없는 걸 명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개념이 적고 아마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때 이제 도시개발들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걸 또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최초로 들어온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가 들어온 게 1958년에 종암아파트라는 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마포아파트라는 게 들어왔어요. 보통 이제 마포아파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최초로 들어온 아파트를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런데 아파트란 개념 자체가 최초로 들어온 거는 종암아파트가 맞다라고 봐야 돼. 1950년대. 누가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명령을 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그동안 아파트라는 유형도 없고요.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당시는 공간계획의 변화, 도시개발, 주택 유형의 도입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형태로 아마 됐던 것 같다. 종암아파트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마포아파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건설을 주도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들이 그 당시는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안 들어 살고 어떻게 종합아파트는 심지어는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층수가 3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기가 어렵죠. 요새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서 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깔려서 사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그때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지금 50층 아파트도 좋다고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런 걸 짐작해 봤을 때 이때는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상당 부분 그런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이때 새로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도시계획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구획정리 사업. 건축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의 구분. 뭡니까? 사실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이어받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발은 했지만 자체적인 법령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드디어 산업화가 시작되죠. 경부고속도로 닦고 이제 뭐 울산, 뭐 포항 이런 데 산업단지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박차를 좀 가하려는 움직임들이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법은 뭐겠어요? 서울을 어떻게 하면 오밀조밀하게 뭐 관광지도 놓고 잘 개발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개별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 전체를 산업기지화하기 위한 계획들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 기반 전혀 없잖아요. 고속도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놓고 물이 깊고 맑고 항구가 들어올 만한 곳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등등 차관을 갖고 와서 어디다 철강 산업을 해볼까 이런 국토를 가지고 산업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 먼저 중요하겠죠. 개별 도시 계획보다는. 그래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계획법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요게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세 번 정도 명칭의 변경과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겠죠. 아마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국토 종합계획법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와서는 이게 국토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용어였어요. 건설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돈줄이었어. 건설 사업 중동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공사를 우리가 해내고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집으로 붙였던 돈들이 우리나라 이제 개발의 기초가 됐죠. 그걸로 산업단지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대 넘어서 가니까 건설이란 말이 뭐 좀 사람들이 거기에 이상한 어떤 구시대의 잔재와 같은 사실 건설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건설이죠.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딨어. 길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시대의 패러다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건설이란 말을 조금 빼게 되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법,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이란 말로 바꿔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했던 것들은 뭐예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게 있어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그리고 그거를 국토공간계획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토건설종합계획. 아까 우리나라는 1차에서 지금 4차 수정계획까지 왔다라고 그랬죠. 그 시대별로 다른 패러다임을 담아서 4차 계획까지 오고 있다. 이게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다 산업화, 경제개발을 위한 국토의 대단위 건설을 드라이브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반가운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네모나게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경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도시화의 필수적인 전 단계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도시화가 돼요. 도로도 꾸불꾸불하고 교차로도 하나도 없고 땅도 그냥 지렁이처럼 이 길다랗고 불규칙하게 생겼는데 그 위에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법 내에 있었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란 이름으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법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비대해지다 보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 내용은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너무 많이 나가서 복잡해지면요. 어느 순간에 또 다시 합쳐. 통합법 이런 식으로. 법규가 그런 것들이 연속입니다. 분리, 다시 통합 이런 것들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분리가 돼서 나갔고요. 물론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법은 지금 현재는 없죠. 하지만 이 내용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 내의 신개발지에 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은 뭐예요? 역시 아까 말했지만 지렁이 구불구불이에요. 그런 것들 반듯반듯하게 땅을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돌려주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늘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가지 계획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다 농촌적인 토지 이용이었어요. 다 꾸불꾸불해 길도 제대로 없고요. 논이고 밭이고 우리나라는 진짜 뭐 지렁이 송충이 모양이에요. 디벨로퍼블,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한 형태의 땅덩어리 모양이었다는 거야. 산업단지, 도시개발하기 위해서는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부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디벨로퍼블 개발 가능한 땅들이 이미 반듯반듯하게 다 짜이고 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사실 많진 않죠. 그러니까 소단위로 도시개발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법이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오게 됐다. 66년에.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1971년에 대략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단위로 도시계획법이 크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큰 변경이 생기게 돼요. 자, 71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이 됐는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자체적이고 그래도 그럴듯한 민주사회에 맞는 도시계획법의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상세하게 뭐 전문 하나하나를 당연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때만 해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국 고위층들 정책 리더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봤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입안권이 생긴 거예요. 각 지역에서 이제 국토계획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기 지역의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입안은 한다라고 그러지만 자, 입안권이에요. 그 입안한 도시계획을 중앙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인가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도시계획 입안 및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는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도시기본계획을 각 지방자치체가 스스로 입안하게는 되었다. 그전엔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의 계획까지도 다 스스로 수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새 푸느니 마느니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담화를 하고 뭐 난리가 난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원래 영어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라고 불렀죠. 그린벨트라는 건 뭐냐? 도시가 이렇게 너무 광역적으로 뻗어나가요. 주변에 있는 농지, 산지 다 삼키면서 끊임없이 막 성장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반시설의 과부하가 걸리고요.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도시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공해 오염이 많아지고 농촌은 텅텅 비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그린벨트가 영국에서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계기는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때만 해도 흑사병, 뭐 전염병의 시대죠. 요새도 뭐 우리 팬데믹 시대 살고 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굉장히 더 심각한 흑사병, 전염병의 시대였어요. 마을과 마을이 너무 붙어있고 사람들이 오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알게 모르게 막 확산돼 가는 거야. 그들을 추적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도시는 큰 녹지띠로 둘러싸이게 해서 그 도시 경계와 다른 도시 경계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물론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린벨트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의 시초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거였다.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영국의 이제 아버크롬비라는 이 정책가 계획가가 또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새로운 차원에 써먹습니다. 런던이 너무너무 팽창을 해버리니까 얘를 너무 팽창하게 놔두면 안 되겠어. 공동화도 되고요. 너무 심각한 오염이 나타나. 그래서 런던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리자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린벨트로 묶는 거예요.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띠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저기 개발이 안 되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던으로 이사 와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린벨트 밖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뉴타운을 만들어서 거기를 개발할 테니까 거기 들어와 살아라. 런던은 그런데 끝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어떤 역할을 해요? 개발이 불가능한 단단한 개발 방지막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전염병 방지막이 아니라 도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막이죠. 그게 바로 아버크롬비 경이 구상했던 런던 그린벨트의 의미였어요. 우리나라는 뭘 갖고 왔습니까? 당연히 아버크롬비 경의 그린벨트 개념을 갖고 왔죠. 서울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토가 이제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괴가 돼. 그래서 요런데는 개발하지 말고 좀 자연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시개발로부터 좀 도시개발 막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그때 도입해 오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사실 거의 30년 넘게 잘 지켜지다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풀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들이 또 상당 부분 또 풀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게 1971년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의 의미였고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나라 역사라고 할 때 여러분 역사를 뭘 역사라고 합니까? 뭐 어떤 장군이 무슨 전쟁을 이기고 다시 대통령이 뭘 하고 이런 어떤 최고의 정치 또는 전쟁의 역사, 이런 것만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풍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법의 역사. 법이라는 건 정책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법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규정도 하지만 그 시대 사람의 삶에 생긴 문제가 또 법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이 결국 그 시대의 생활상과 여러 가지를 이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한다는 것들이 역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공간계획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택, 부동산, 주택 소유, 도시개발 방식,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1971년에 여기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생각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을 맞고 불과 30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30년도 안 된 시기에 그래도 국토개발도 하고 경제개발 계획도 하고 산업단체도 만들고 그러면서 워워워 이래선 도시가 너무 팽창해서만은 안 되겠다. 좀 그린벨트로 둘러싸줘야 되겠다. 이런 성장 관리에 대한 개념들도 상당히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때 우리나라의,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전체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접근들 드문드문 나오는 것들이 또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서구의 흐름에 비해서 그렇게 늦지 않은 것들도 종종 있어요. 상당히 앞서 나간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만들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선구자적인 정책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그때 우리나라가 또 많이 해외에 나가 있었던,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사실 그 나라에 눌러앉아서 시민이 될 것 같았던 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인재들이 그 당시 군사정권에서 나라 개발을 위해서 뭐 인재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애국심을 자극해서 끌어오는 역할들을 했어요. 뭐 공간 계획과 관련된 또 많은 인재들도 상당수가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의 영향으로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제도의 필요성. 자, 막 성장하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에 이 땅은 개발하면 안 돼요 하고 딱 깃발을 꼽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죠. 1971년인데 게다가.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아마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972년이 되면 이제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외우는 공부가 되면은 72년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하고 그냥 칸 넣기로, 빈칸 넣기로 그냥 끝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두 개에 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좀 더 간단한 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말에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단어를 외우는데 정신없죠. 근데 여러분 이걸 끊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주택건설이라는 거,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이때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변화 곡선을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6.25 사변이나 이럴 때 한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다가 경제개발이 시작되니까 다시 인구가 또 급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그냥 0 하나씩 늘어날 정도로 계속 폭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아파트가 또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물량이 늘 딸려요. 80년대까지도 주택 공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집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그래서 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채, 두 채 뭐 이렇게 서서히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에 폭발적으로 건설해야 돼. 폭발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법이 있을까? 일반 법으로는요, 허가, 인가, 뭐 계획, 뭐 이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는 이거는 뭐 택도 없는 거야. 한 채 한 채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수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한 법이 필요하겠죠. 특별법적인 지위.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기존에 얻는 일반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령이 필요하겠죠. 일종의 특별법의 개념과 유사하게 촉진법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촉진법이란 형태의 법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뭐랑 연결해서 보냐면 빨리빨리 문화랑 연결해서 봅니다. 촉진법이라는 게 뭐예요? 빨리 하자는 얘기야, 빨리. 사실은
주택 빨리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촉진법이란 말을 이제 들으면은 빨리법. 일반 법으로 하나하나 단계별 다 거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허가나 인가 승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하고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한 채 한 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채, 만채 이렇게 집단으로 한 번에 그냥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국가가 아예 직접 나서가지고 주택 너네들 건설회사들이 주택 짓는 거 언제 기다려? 내가 가가지고 도로하고 땅은 다 만들어 줄게.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주택이 위에 지어져요. 땅속에 뭐 당장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반시설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이유다. 딱 분위기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대량으로 주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 채, 두 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인 아파트 싫어한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아파트 외엔 방법이 없다. 강남 모래밭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그럼 한번 크게 닦아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진짜 아파트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아파트 그거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 강남인데 지금 와서는 그 아파트 한 채에 와 무슨 20평도 안 되는 게 30억씩 하고 그래요. 그때 등 떠밀려서 아유 진짜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는데 강남에 저 아파트 지었다는데 저거나 일단 한 채 들어가서 살아보자 라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썼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재벌. 아무것도 안 했어도 목에 숨만 붙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재벌이 되는 그런 마법이 바로 강남의 땅이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주택 건설 시장이 급박했고 빨리빨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여러분이 리더였다라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했어? 할 수 없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상황인데 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때려잡고 건설회사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때 건설회사들이 현대, 대우 그리고 삼성. 삼성이 옛날부터 IT로 삼성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건설로 뜨고 땅 장사로 뜨고 우리나라 모든 재벌은 건설 사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자동차나 해볼까? 현대. 그렇죠? 세계 개발을 해볼까? 대우. IT 이런 걸 해볼까? 자동차도 망했는데 삼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흐름을 만들게 된 그러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공사들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쩌면 그 시대의 리더들로서는 또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고 재벌 대기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다 어떤 사건이건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택 문제, 아파트 공급, 신시가지,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요거랑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게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주택 공급이라는 주택 공급의 엄청난 긴급성 시급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었다라고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은 굉장히 그동안 만들어진 법제 체계가 위에 이게 너무 모순이 많은 걸 알게 된 거야.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건축법은 뭐야? 건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죠. 도시계획법은 뭐야? 여러 건물 뭐 해가지고 도시 바운더리 있어. 그 도시 바운더리만을 딱 관리하는 법이 도시계획법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도시를 벗어나서 농촌이 있어. 이렇게 농촌 뭐 논밭 있고 산림 있고 산이 있고 막 이런. 그럼 농촌, 산촌, 관리지역, 국립공원 이런 거는 누가 계획을 하는 거야? 이거는 도시지역만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실 농촌, 산촌의 사람들은 얼마 안 됐어요. 인구도 없고 거기에 딱히 계획을 할 거라는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뭐 새마을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농촌에도 어느 정도 도시적인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도 도로를 넣고요. 필요한 어떤 학교를 집어넣고 기반시설을 넣으면서 농촌 사회도 어느 정도 도시적인 생활상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데도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 도시계획은 도시 지역에만 한정돼 있었어. 그러니까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도시 지역을 면적으로 치면 얼마 안 돼요. 면적으로만 치면은. 왜냐면 사람들이 뭉쳐 살고 있고 산이나 이런 어떤 개발 불가능한 지역들이 양으로는 더 많으니까. 그래서 광대한 그 비도시, 도시가 아닌 지역의 비율은 그 지역들은 그럼 누가 어떻게 계획하냔 말이야. 거기에 대한 계획법은 사실상 없었다라는 거야. 없었다. 도시계획은 도시만 계획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됐죠.
국토 전체에서 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계획적 정책적 접근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해방하고 나서도 한 30년 거의 지나가는 72년 돼서야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은 별거 없어요. 비도시 지역. 자,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이란 말만 외워가지고는 그게 뒤에 무슨 배경이지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을 계획하기 위한 법령이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해해야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뭐냐? 국토를요 이용하고요 관리하는 법입니다. 진짜로요 법령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도 있어. 읽어봤자 좋은 말이긴 한데 아무 쓸모없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그 설명이 법규에는 없어요. 법규는 그 뒤에 있는 배경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왜 생겼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진짜 스토리입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만 하다 보니까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법이 없어. 그제서야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법규가 만들어진 순서를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건축법적인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적인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토 전체를 관할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만들어져.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와 도시의 발전을 볼 때 이런 어떤 거꾸로 되는 순서,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국토 전체를 계획하는 법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도시를 계획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있는 개별적인 건물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건축법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와야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요. 자, 모든 근대 문명을 가장 먼저 실험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이 산업혁명 그리고 뭐 권리장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의 모든 핵심적인 전기들이 사실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국토계획에서도 그래요. 국토계획과 개발을 기반시설을 제일 먼저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그것 따른 문제도 이들이 먼저 겪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를 계획해가는 법령을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런던에서 이들이 공간 계획과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갔는지 한번 순서를 써볼게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뭡니까? 자,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농촌에 있는 노동 인력들이 산업 인력 고용되기 위해서 갑자기 도시로 막 몰아닥쳐요. 주택도 부족하고요. 공해와 오염, 인구 밀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걸 가만 놔둬서 정부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생활상 때문에 막 죽어가네. 조기 사망을 해버리네. 애들이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네.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스모그, 미세먼지, 똥덩어리 이런 것들이 주택 주변에 가득하네. 도시 안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고 아무런 기반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때 도시가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이 되는가를 런던이 먼저 파악할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장면에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악몽이고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역시 그리고 자본주의 계획도시의 반격이 또 시작되었죠. 그건 뭐냐면은 먼저 그런 도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헬스 액트라는 게 나와요. 18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헬스 액트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보건법 정도 될까요? 보건법? 보건법 하면 여러분들 뭐 예방주사를 맞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분히 건축법적인 차원의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건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건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비위생적으로 빽빽하게 살면 안 돼. 상하수도가 공급되는 곳에만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밀도를 낮춰야 돼. 상하수도가 없는 곳에 사람들의 밀도가 높으면요 필히 전염병의 창궐지가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기반시설의 용량과 도시 건물의 밀도, 건물의 간격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법령들이 당연히 여기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건법이라고는 하지만 의료정책이라기보다는 건축법의 성격에 굉장히 가까워요. 자, 이런 것들이 알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제 건축법의 성격을 지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결국 건축법의 역할을 했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법이 그럼 런던 우리 영국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건물 하나하나를 뭐 제대로 정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를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전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빈 땅에 와서 대충 자기 집 짓고 아니면 무허가로 대충 살고 이래도 그냥 도시가 그런 대로 막 버티고 그랬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곤란하게 됐죠. 계획을 해야 되겠다. 도시를 도시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용도 지역도 배분하고 뭐 공원 녹지나 이렇게 건강한 공간도 배분하고 해서 도시가 열악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서는 시티란 말을 잘 안 쓰죠. 타운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타운 플래닝
타운 플래닝 액트라는 게 생깁니다. 한마디로 도시계획법이죠. 도시계획법.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생겨요. 그래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주로 도로 건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배분, 공원 녹지 건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를 계획을 했는데 도시를 요만큼 이제 도시가 있어. 도시를 그래서 잘 계획했어. 이 안에 뭐 용도 지역도 넣고 공원 녹지도 넣고 수변 공간도 회복하고 잘 계획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요런 데로 또 와서 살아. 도시 주변 지역이 계속 사람들이 오고 또 오는 거예요. 도시 영역이 불규칙하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린벨트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또 어떤 계획을 생각하게 됐어요? 도시를 갖다가 딱 경계를 지어서 요 안에만 도시 계획을 했더니만은 요 안에만 도시 계획을 잘했어. 그런데 계획 안 된 도시가 요런 데 또 들러붙어. 뭡니까? 계획한 게 다 무효가 돼버려.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살아버려. 도시만 딱 계획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도시 경계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계획이 안 되는 비도시 지역이 나오는데 그건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사람들이 무허가 집을 짓고 막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지옥도가 더 벌어질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이 또 도시로 다 출퇴근하고 막 그러면 난리가 나더라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책가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사람들 다 오지 못하게 쫓아내? 산업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인데 사람들이 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은 계획을 도시만 할 게 아니라 자 여기만 계획할 게 아니라 다 계획해버리자 다. 얼마나 간단한 해결책입니까? 다 계획하면 돼. 어디를? 국토 전체를 까짓 거 다 계획하면 돼. 뭐 공무원들 계획 전문가들 더 뽑으면 되지 뭐.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냐? 타운 앤드 컨트리. 컨트리는 이제 시골이란 얘기죠. 비도시. 플래닝 액트로 이제 최종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도시계획, 공간계획 관련한 법의 뭐 진화라면 진화고 순서라면 순서입니다. 보건법 개통해서 건축법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토 전체 계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가장 상위의 계획이 가장 나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영국의 사례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뭐 나라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아마 먼저 국토이용관리법부터 만들었겠죠. 그리고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틀 내에서 각각의 도시를 계획하고 그 내부의 건물들을 건축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됐죠. 건축법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조선시까지 계획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나오게 됐다. 국토 전체를 관리하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관리법의 뒤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순된 모습이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공백을 나중에서야 채운 게 되겠죠. 그런데 참 선진국들도 다 비슷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럴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요. 국토이용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1970년에 이미 생겨가지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을 컨닝했다. 컨닝. 얼마나 심하게 컨닝했는지 우리나라에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까지도 그대로 컨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그대로 베끼긴 민망했는지 국토이용계획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토라는 문제, 국토 전체를 다루는 문제, 국토 전체를 계획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시작하는 것들이 자, 일본법에 대한 컨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법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이 법이 기존에 있는 법들하고 아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또 1990년대까지 이르는 우리나라의 또 거대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 부족의 문제, 부동산 뭐 폭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난개발 문제가 또 난개발 문제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들이었어요. 난개발.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 또 난개발에 굉장한 또 근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설명은 아직 하기에는 무리익지 않았으니까 70년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간 라인을 따라가면서 90년대에 가서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